지금부터 제439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 윤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경계 없는 자유협력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시각에서 융합연구 개발 분야의 정책 현황을 논의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 방안을 탐색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회가 사실 함께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회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와 기술 정권 경쟁 등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새 유지를 통해서 디지털, 그린 바이오의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과학기술입니다. 특히 개별 과학기술 연구 분야를 뛰어넘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이 중요한데 마이크 기술이 조금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개별 과학기술 연구 분야를 뛰어넘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기술 간, 영역 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럼을 후원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발제 토론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께서 오늘 공유하는 지혜를 모아서 뜻깊은 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2018년 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과 관련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융합의 제도적, 문화적 장애 극복, 다양한 융합 시도와 노력을 장려, 융합의 효과와 결실을 체감하는 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전적인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범부처 간, 기업 간 협력 강화, 융합 기반 혁신성장 동력 선순환 체계 구축, 과학 난제 도전을 비롯한 융합 선도 영역 발굴 기획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합연구개발은 추진 주체 간 정보 및 기술 교류 부족 등 제도적으로 지원 체계 및 기반 구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융합 지식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융합연구 개발의 사업성 전략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융합을 기치로 하면서 오히려 분야와 영역의 칸막이가 강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오늘 주제로 표현된 것 같이 경계 없는 자율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의 활성화와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융합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지원 사항이 반영된 입법정책 방안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융합연구를 위한 전략 체계를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나노 플러스, 그리고 ICT 플러스, 그리고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휴먼 플러스 미래 플러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력 산업의 원천 기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공백을 채우고 국제 공조와 대체 보완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는 미래에 도달할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산하경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혁신 도전적인 융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알맞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방송사고에 대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편의 발제 이후 6분의 전문가 지정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경계 없는 자유협력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최종화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제는 20분간 진행됩니다. 단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화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이렇게 웨비나의 형태로밖에는 뵐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너른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 없는 자율 협력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제가 진행되는 큰 맥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주요한 목차는 왜 우리가 융합연구개발이라는 걸 활성화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럼 이런 것들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 측면인데요. 저희가 통상 연구개발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보통 들면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인 성과가 얼마가 났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이상의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 4가지 정도 차원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보면 융합 연구개발은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제를 통해서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융합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더 나아가면 사회의 문제들이 점점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학제로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융합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 시스템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중요한 툴이 융합 연구개발 활동이 되겠습니다. 산업적인 차원에서 좀 보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융합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지는 현상들이 생겨나고요. 또 역으로 이렇게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내의 경합성보다 시장 간 경합성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간 경쟁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융합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 차원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업은 생존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이런 큰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융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연구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기존의 기술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융합 연구 개발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을 타 분야를 통해서 타 분야의 방법론을 흡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적으로 누적해 가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인재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어떤 사회의 문제의 복잡성, 산업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원활히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융합 연구 개발이 그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 연구 개발이 우리가 활성화하는 필요성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융합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학문적 그리고 학제간 초학문적 이런 것들이 서로 진화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융합의 다양한 이제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융합의 유형들로 구분해서 이런 류의 형태로 연구를 하면 융합 연구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융합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초기 단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02년, 2004년 이때 융합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고, 그때만 해도 기술 간 융합이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 간 융합을 넘어서 범융합으로 범주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지식과 방법,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을 융합 연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술 간 융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들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것,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전환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선행 문헌들을 조사해봐도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주체 간의 결합, 융합, 그리고 분야 간의 결합, 융합, 요거를 추구하는 정의들로 크게 양분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던 융합은 이제 기술 간 융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야 간 융합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향에 다 있음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융합 연구 개발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 연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촉진의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융합 연구를 굉장히 그 협의와 기술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융합 연구를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촉진의 맥락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이행시킬 수 있는 동력인 여러 가지 법제도들을 형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고, 두 번째는 저희는 지금 법제도의 기반 하에 시책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고 시책이 먼저 마련되고 법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책의 핵심인 이제 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한국적인 특성의 융합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합 연구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같이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시각을 더 넓혀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현황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닐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만 드리겠는데요. 일단 융합 연구는
융합 연구 개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가 연구 개발의 투자의 현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 개발의 현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는 그 수치들을 대략 보면요. 한 2018년도에 한 2조 3천억, 한 10,000개 정도의 과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 우리 NTIS 상의 사업계획서의 기술 분류가 대분류 과기표준 분류 대분류 안에 2개 이상 들어오면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전체 R&D 과제로 보면은 과제 수 기준으로는 16%, 그리고 투자액 기준으로는 한 12%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실제 성과 창출은 보면 뭐 일반 R&D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융합 R&D라는 것을 지금 획을 그어서 지금 범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일반 R&D라고 표현하면 이 일반 R&D 대비 이 융합 R&D가 기본적으로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더 나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개발군에 속하고 아까 필요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되고 있는 현황의 양상을 좀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융합연구와 관련돼 있는 편성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 2012년대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액이나 과제가 늘어왔습니다. 근데 2012년도가 지나가면서부터 투자액은 거의 비슷해져요. 전체적인 투자액의 양보다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보면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때부터는 한 2% 내외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단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과제 수는 늡니다.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거꾸로 보면 단위 과제당 투자되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투자액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 R&D로 표현하고 있는 R&D 대비 융합 R&D가 과제가 점점 작아져서요. 현재는 한 2018년도 기준으로 일반 R&D 대비 한 70%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제 담진 않았는데 다중회계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봤을 때 동일한 연구비로 봤을 때 연구개발 성과는 오히려 융합 R&D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일반 R&D 대비 과제당 70% 수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더 많이 나온다는 학술적인 근거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확보한 상태고요. 게다가 이런 것들 요약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현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융합 연구개발이 의미도 있고 성과도 잘 나고 하는데 투자는 정체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시책은 있는데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기본법 17조의 협동점 융합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 의존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법적인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그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맥락에서 변화되는 융합연구의 개념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인 조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 20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바라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형태로 안정적인 법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융합연구를 지원하거나 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들과의 조화로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법령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추세와 국내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는 조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들을 보시면 융합연구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융합연구라는 용어를 딱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특정 목적에 따라서 여기도 분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융합연구개발이 우리 학제의 근간에 있는 기반 학제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나타난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분산적으로 부분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기기본법에 그 모태를 규정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혁신법, 그리고 협동연구개발에 관한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그리고 이제 규제 등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융합촉진법과 ICT 특별법, 그리고 이제 사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의 촉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타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이걸 뭐 주로 이제 6T 관련 법들이 부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체계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정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방향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융합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이나 기술 그리고 학제 간 융합을 촉진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개략적인 체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 중에서 융합을 촉진해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실제 사업화와 관련되어 된 사항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제가 포인터가 지금 웨비나 형태여서 지목이 안 돼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다른 관련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융합연구하고 관련해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고요. 요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분야 간 융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주체 간 융합에 대해서만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바는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융합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협동점 융합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규범을 새롭게 정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쟁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쟁점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하나는 실제 융합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에러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이 에러들은 융합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에러사항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그것만이 융합연구 활성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융합연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와 지원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또 지원 생태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보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서 세 가지의 지향점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융합 연구의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학기술계 간 융합, 요 현재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융합 연구의 협의의 범주입니다. 이거를 인문사회 등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분야를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협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과 다채롭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개념도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행적 융합과 종적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융합 연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 말씀을 정리한 표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기획과 실행, 성과라고 하는 절차적인 단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현장의 간담회, 그리고 연구 현장과 관련해서 융합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저희가 융합 촉진 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같이 전문가분들이랑 토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발굴된 사항들을 여기에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협력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협력 대상을 탐색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는 폐쇄적인 협력 연구를 하던 것을 개방적 협력 연구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자. 그리고 성과 배분이 종속적이었던 문제를 수평적인 성과 배분을 함으로써 유인 구조를 확보하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개편 방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각각의 것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토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측면에서는 제반 체계, 그리고 선정 평가와 관련된 사항, 평가 위원과 관련된 사항에서 저희가 일반 연구 개발과는 좀 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요. 연구 수행 관점에서는 파견 국제협력 등으로 대변되는 협력 체계 부분에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 장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비,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의 교류와 공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와 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량 평가가 가지고 있는 성과 평가의 한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성과 관리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연구개발 주변에서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거버넌스, 전략, 인력 양성,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분류 체계와 조사 분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융합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 체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획정을 하지 못해서 시책 마련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융합 연구 개발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확인하는 것이 기준마다 다 수치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관련된 실태조사들의 필요성을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 협력과 교육 측면에서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들의 마련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들도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진 체계 관련해서 현재 근거가 미약한 기본 계획과 그리고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과 계획의 심의를 다룰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의 정비,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지정, 이런 측면들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경계 없는 자율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규범을 새롭게 정비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첫 발을 떼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과기기본법 17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법의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현재는 협동점 융합연구 개발의 촉진으로 되어 있는 과기기본법 17조에 협동연구 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범하고 있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융합연구개발 촉진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정확한 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협동연구 촉진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비교표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서 법적인 기반 체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개방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먼저 발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융합연구의 현황을 정말 이제 꼼꼼히 진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해야 되는지까지 검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75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나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법하고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연구개발의 어떤 그 동향이라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종로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기술이 고도화 첨단화되는 것과 함께 이 각 분야별 주체 간 또는 분야 간의 여러 가지 융합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융합 연구는 독립적인 연구보다도 여러 가지 연구 성과의 창출이나 활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통계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의 어떤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융합 연구는 점차 그 중요성과 또 국가적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융합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기반이 좀 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이 중요한 또 어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이 정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서서 어떻게 먼저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토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플로우에 청중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래융합협의회 부회장님이시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원장으로 계시는 한건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죠. 융합연구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미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생산기술연구원 휴먼융합연구 부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민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체를 대표해서 주식회사 셀라토즈 테라피틱스 임재승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전 NST 융합연구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본부 정책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최호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학기술 법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폭넓은 연구를 해오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장님이신 이주원 과장님께서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기로 했는데 국회 일정 관계상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은 전체가 원래 2시 40분부터 약 75분간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플로어가 없기 때문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한 분당
한 10분 정도씩 그 융합연 정책 활성화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해주시고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혹시 이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정책 추진을 하는 스태피 쪽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질문이라든가 또 발표 내용에 대한 사항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보충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시 토론자분들이 보충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융합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전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도 계시고 현재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나라에서 융합연구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전문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그 토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기술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한건희 교수님께서는 특히 뭐 일반적으로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만 대학에서 보는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최종화 단장님 발표하신 것과 또 우리 또 윤종민 좌장님 설명하신 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됐었는데요.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사업은 거의 없을 거라라고 할 정도로 즉 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보편적 일반적 용어가 돼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거니까 특별히 촉진할 게 없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융합 연구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정작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들, 현재 상태가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실예로 들면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다른 어떤 평가를 하고 왔는데요. 그 평가를 하는데 성과 지표라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가중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량 지표가 정해져 있고 평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평가인들이 이것이 잘 된 것 같은데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쁘게 평가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안타깝다. 왜 이렇게 획일적이고 정량화 시켜야 되는가? 과연 이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수 있겠는가? 좀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과연 이게 옳은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신뢰는 이제 뭐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반도체 설계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는 연구원은 가정대학에서 영유아 발달 심리를 하던 연구원이에요. 둘이 AI를 활용했을 때 영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안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유아 쪽에 연구한 것도 아니고 AI 쪽 연구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안서를 내다 보면 과거 관련된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저는 반도체 설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AI 쪽에 넣으려고 했더니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실제로 만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갖추어야 되는 요건과 어떤 영향을 보려고 하는 건데 또 심리 쪽에 냈더니 뭐 이거 AI 만드는 거는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겨우 연구원 인건비만 보조받아서 둘이 끙끙 매고 뭐 사비를 털어서 AI 로봇도 만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되게 답답하다. 그런데 지금 그 연구원하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필요하겠네 하는데 정작 돈 주는 곳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이제 직면해 있고 아마
제가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많은 공무원분들도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지만 어떤 제도적 어떤 근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그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모든 범주를 다 융합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법이 실효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주, 꼭 그게 분야가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것들은 융합 연구로 본다든지 어느 정도의 범주를 정의를 하되 그 범주가 배타적이거나 정형화돼서는 지금 있는 정형화된 시스템의 오류를 또 반복하는 거라서 그래서 범주를 정의를 하되 배타적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명확하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범주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또다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그 굉장히 모호한 그 영역을 다루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아무도 뭐를 실제로 추진할 수가 없겠다. 대학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정의들이 있으면 학생들을 좀 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그 융합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런 촉진법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법을 지금 이제 만드는 거 제가 법을 전공하는 거는 아닌데 법을 만들어갈 때 어떤 불확실하고 가변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는 법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왜냐하면 융합 연구가 전형적으로 이 모든 게 너무나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들이 사실은 명확히 디파인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은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어떤 융통성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법을 만들 때 융합 연구의 범주를 일정한 범위에서 설정하지만 그래도 좀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송미영 박사님께서 NST 융합본부장을 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출연연간의 융합 연구를 굉장히 장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송미영이라고 합니다. 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가장 최근까지 융합 사업에 대한 천병 역할을 했던 LST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오늘 이 포럼에 와서 융합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융합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고 융합 생태계를 좋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혼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무엇보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융합 사업을 처음 접한 게 3년 전입니다. 처음에 제가 융합 사업을 접할 때 융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융합은 마치 철을 녹이는 용광로 안에 쇳물처럼 융합이라는 게 모든 학문들을 다 녹여내서 그 녹여낸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철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이 융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갖고 이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좋은 컨셉을 가지고 융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융합의 세계는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융합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협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진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융합을 한다고 했지만 A, B, C, D가 서로 협력 체계를 갖추면서 동일한 목적의 문제 해결을 하는 예전 방식에서 이 융합이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돼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 문제들은 단일 학제로 발생하는 것 거의 없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그렇고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융합이라는 툴만큼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융합인지 협력 사업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늘의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서 융합의 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서 이러한 그 융합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걸 한번 공유할 필요도 있고, 저는 이제 융합 사업을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우선 연구 인력의 이동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데 첫 순서를 좀 주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머릿속으로는 자유로운데 몸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 구조적으로 인력 이동이 조금 더 원활하다면, 대학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 원활하게 인력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융합 활성화의 절반 정도의 성공은 갖고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모델이 그 NST에서 추진했었던 온사이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온사이트가 100%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저희가 똑같은 학제인데도 화학에서 쓰는 용어와 물리에서 쓰는 용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서로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 레벨을 맞추는 방법인데 이게 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교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하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융합 사업은 아까 발제하신 분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 R&D 사업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3P 위주의 성과나 이런 걸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기획과 관리와 평가, 성과 관리에 있어서까지 전체적으로 체계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융합의 성과는 바로 우리 기초원천 R&D처럼 막바로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뭔가 실증이나 실용화나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융합 사업이 일반 R&D와 동일하다 보니까 실제 실용화되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합 R&D인 경우에는 반드시 후단에 실용과 실증을 위한 프로세스가 하나가 조금 더 추가된다면 융합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 하나는 다들 융합은 이해를 하는데 융합을 R&D에 포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부 안 해주세요. 예를 들면 평가위원도 일반 그 R&D 평가를 하시고 선정위원도 일반 R&D 선정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연구자들에 대한 융합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선정이나 성과 평가에 따른 그 평가위원들에 대한 융합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또 다른 형태의 직군 창출일 수도 있겠지만 융합 큐레이터라는 것들을 하나 좀 시도를 해서 기존의 PM 역량에다가 플러스 융합 역량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하나 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러한 큐레이터가 PM의 역량 강화를 해주고 PM이 이 융합을 위한 전문적 팀의 구성과 또 융합 연구에 따른 WBS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융합 과제 R&D에 특화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했던 게, 융합 인프라가 너무 중요하다. 전문가들끼리의 융합은 이미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융합 키워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도적인 융합 지원 방식이 필요하겠다. 평가를 공유하고 환경을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좀 융합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 참여하는 모든 멤버들에 대한 융합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R&D 주체들이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융합 사업이라는 인식을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만이 가져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조금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R&D를 했을 때 명확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왜 이 사업이 융합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로 생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융합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융합이 필요한 것이지 기초 원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융합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유행처럼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우르르 융합으로 다가고 기초 원천이 무시되는 이런 불균형을 또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에서의 자원 배분이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융합과 관련된 법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스태피분들에게 감사는 드리는데, 저도 한 가지 토론을 마치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의문을 품었던 게, 융합 사업의 정부 출연연의 사업 비율이 15%를 목표로 하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내내 융합 사업을 관리를 해왔지만 15%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15%가 돼야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정부 R&D를 포함한 국가 R&D가 정말 융합 사업이 15%만 되면 될까? 30%가 되면 왜 안 될까?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실제 정책 연구를 하시면서 같이 좀 근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미영 박사님께서는 NST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연구 인력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융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관리 평가 제도가 정립이 돼야 되겠다. 과제 평가를 위한 융합 큐레이터 제도 도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또 융합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질문은 나중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발표자나 이 스태피 쪽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미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출연연이랄까 좀 R&D 관점에서의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 김민선 박사님은 아무래도 이 기관의 성격도 그렇고 이 산업 융합지원센터 소장을 직접 하시고 또 지금도 그쪽에 계시는데, 이 산업이라고 그럴까 기업 분야에서 이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토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를 맡았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민선입니다. 앞선 그 발제자분들 포함해서 오신 위원님들 공통점이 참 반갑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그 융합 연구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융합이란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각 섹터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을 이제 오늘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융합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위원장님께서 기업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포함하는 측면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들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오늘 키워드를 저는 융합 연구를 좀 참여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은 참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평가를 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견인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정 연구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지만 융합 연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주 관점은 융합 연구는 참여의 견인을 어떻게 더 끌어올 것인가라는 점을 핵심이라는 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 내용을 한 3가지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융합 연구 개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오늘 발제하신 분들 필요성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융합 연구 정확하게는 더 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근데 그 수단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인데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고 초기에 융합 연구, 융합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이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나가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도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는 없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발제하실 때도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산업적인 차원, 기업적인 차원, 또 연구 분야에서 또 이게 융합 연구의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섹터를 나눠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컸고요. 특히 이제 가장 그 문제 해결의 큰 문제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문제로 많이 모아져 있고 특히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떤 한 분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산업도 구조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각 분야 예를 들면 기계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융합 이 정도를 더 넘어서 각 분야가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든지 굉장히 산업 구조도 이렇게 복잡해지는 면에서 이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융합 연구 개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근데 가장 핵심은 더 많은 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공감대 이런 그 융합 연구개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 이제 융합 연구개발 프로세스 측면에서 좀 쪼개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발제해 주신 내용으로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융합 연구를 그동안 이제 횡적 융합과 종적 융합으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주셨고 특히 그 종적 융합의 경우에는 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그리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그다음에 산업 이 그 산학연과 관을 중심으로 한 그 종적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한 가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수요자로서의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 부분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프로세스 측면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그다음에 성과 평가, 성과 활용 이 4단계로 쪼개는데 특히 그 연구 기획의 단계에서는 이 수요자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확장을 더 시키면 좋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은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 중에서
리빙랩 방법론이 아마 대표적인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된 리빙랩이라든지 아니면 실증 연구에서 주로 많이 활용됐던 리빙랩 방법론을 보시면 문제를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 중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융합 연구를 진행을 할 때 특히 기획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더 포괄적으로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융합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기획 단계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구 기획을 하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들은 아마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되겠지만 연구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는 다시 이 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 연구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됐었는데 일반적인 연구 개발의 성과 평가하고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 특히 연구 기획 단계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던 수요자들이 성과 평가 단계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끝까지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다면 저희가 이 융합 연구 개발에 있어서 특히 연구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런 주체들의 참여, 주체들의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정부 정책을 발의하는 정부와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와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횡적 융합을 말씀하셨던 분야 간의 융합까지도 같이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번 저희가 융합촉진위원회 때도 이제 의견들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융합 연구를 정말 힘있게 진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에 대해서 지금 제일 처음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융합 연구의 범주가 어디고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좀 반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융합 연구 정의를 좀 정의할 수 있는 이 분류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 이 분류 체계 근거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 수립도 이제 근거 기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렵지만 지금 융합 연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기반 구성들 부분, 특히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라든지 또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명확한 근거들을 마련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융합 연구 개발을 생태계 조성하는 데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융합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정 분야 위에 집을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라 분야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기초 공사부터 설계 이 부분까지도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게 융합 연구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많이 진전된 이 융합 연구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선 박사님께서는 참여의 관점에서 융합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몇 가지 말씀 중에서 특히 연구 기획 단계에서의 수요자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이 융합 연구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정의라든가 분류 체계라든가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R&D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나 기업, 이 수요자 입장은 사실 항상
그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뭐 없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그 임재성 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또 기업 운영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융합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서는 융합 연구가 이미 뭐 많이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데 묶어서 하나의 제품이랄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셀라토즈 테라피틱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재승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그 소위 얘기하는 재생의료라고 하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발제하신 최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뭐 따로 제가 첨언할 말은 없지만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발제자분께서들도 그 성과 분배, 평가, 선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그 학제나 융합의 어떤 이동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학교나 또 기업체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말씀. 원론적으로는 저도 찬성하지만 이 일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그러면 페이먼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운더리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활성 법안이나 또는 아이디어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이 학제 간의 이동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있는 분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꺼려하는 이유,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회사의 연구소장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다른 혁신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휴대폰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요. 이미 경험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경험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절에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암기하고 외우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정보는 그냥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내용이 스마트폰에 다 써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도 정보를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기본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전산학과였는데요. 지금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아마 조만간 AI나 인공지능학과로 이름은 바꿀 겁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안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는 내용이 없어질 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생화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화학과에 생화학을 하나를 분류하거나 또는 바이올로지에서 화학을 배우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요, 한 100년 전부터 지금 제가 유학 갔을 때 100년 됐으니까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을 텐데 생화학과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컨버전스에 좀 약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의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되는 거에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래 제약회사 중에 가장 강력한 회사를 우리는 구글로 뽑습니다. 왜 구글이 제약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자, 이 빅데이터가 언젠가는 의학적 지식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구글에 넣고
자, 구글에서 이분이 어떤 병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이 확률을 얘기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식약처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의료 시스템이 되지만 의료 정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그냥 갈 경우에는 의사나 다른 전문가가 판단하는 그냥 정보의 일환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제도가 개선되거나 혁신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산업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도 그것이 결실을 맺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적인 제도까지 같이 아우러서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실행을 하는 것보다는 융합 연구의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인력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좀 톱다운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의 자동화라고 하는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의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의약품이 끝단이라고 치면요, 맨 마지막에 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성 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의약식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되면 이거를 식약처의 어느 부서에 낼지, 저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요즘 유전자 치료제랑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만든 제품은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유전자 부서에 내야 될지 아니면 세포 부서에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인더스트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인더스트리가 무엇을 만들면 규제가 나중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만 인더스트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융합 연구 활성화법에 좀 녹아 들어가서 활성화를 하는데 좀 많은 기업인들이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특히나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기업에서 많은 느낀 바를 말씀을 하셨고요. 융합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라든가 인력 양성 또 여러 가지 사고나 법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융합학과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융합 전공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고 종래에 일방적인 강의 전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새로운 뭔가 이제 기법도 도입하고 학과도 만들고는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 학교하고 산업하고의 아직 그런 어떤 그 연관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융합 관련된 분류 체계의 문제라든가 통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또 평가 체계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토론자분들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스태피 쪽에서도 그 융합 관련된 규범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좀 그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역시 NST 융합본부장을 하셨고 현재 화연의 전략본부로 정책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최호철 박사님께서도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최호철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그 맨 앞에 하면 이제 부담이 되고요. 뒤로 가면 앞에서 또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또 부담이 되고 이렇습니다. 항상 중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NST에서 융합연구본부장을 한 게 아니고 융합연구본부장 밑에 부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총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송미영 박사님께서는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장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었던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그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하신 우리 그 자료를 보면 융합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국가, 산업, 기업, 연구자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학문적 관점에서도 융합연구가 자연스럽게 잉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식의 양이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증가함에 따라서요.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구자들이 택하는 방식은 더 많은 학습화와 그다음에 전문화입니다. 이 학습량의 증가와 전문화가 결국은 그 연구자로 하여금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기울이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전문 영역을 바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 혁신 성과가 창출되는 게 점점점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융합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최종화 단장님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도 융합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학문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융합이 시작되었고요. 그 융합이 결국은 지금 오늘 이런 그 토론의 자리까지 그 마련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융합 연구는 아까 그 김민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가 R&D 수행 방법에 있어서 그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융합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 사회적 관점에서 그 융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면 결국 그리고 그 학문 간 분야 간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융합을 바라본다면요, 융합 연구가 성과 창출, 그다음에 또한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그 연구자분들이 그 융합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하신 그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요, 일단 연구자분들은 주제 발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 주제 발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중심, 국가의 R&D 사업 자체가 기술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기술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분들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융합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같은 분야 내에서라도 아이디어 공유는 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R&D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연구 조직 구성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기회 부족과 연관되는 건데요. 타 분야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또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연구자를 좀 물색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송명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재를 서로 받아들이고 교류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타기관 연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런 제도적 제약들도 이런 법령 안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융합연구 사업에 다수 기관이 참여할 경우에 결국은 성과 배분, 성과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인 평가의 불이익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 융합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수탁 사업을 좀 등한시한다고 되는 그 기관 내 인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 연구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참여를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계십니다. 크게 요약을 하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것은 이미 발제하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적 협력 연구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연한 연구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연구 성과가 완수되거나 임무가 완수됨에 따라서 이 조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개폐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그런 인력 교육, 그런 제도적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방법과 배분과 평가 방법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법령에다 좀 담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 이제 융합연구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제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자체가 그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지금 법령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법령으로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선 연구자들은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를 담아서 스태피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법령이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제 자료에 보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프로세스 개선은 법령 자체에 담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프로세스 개선은 사업 기획 적어도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 협력 대상 탐색을 한다거나 뭐 연구 기획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은 사업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에 담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법령 체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좀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본부장님으로 잘못 봐가지고 연구부장님을 하신 우리 최유출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실무 부서장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주제 발굴의 어려움이라든가 기술 중심의 커뮤니티의 문제, 융합연구 조직화의 문제, 또 제도적 장애, 성과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 체계가 정비해야 된다는 말을 아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동안의 융합 연구를 직접 담당하거나 또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의 관들이 어떤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와 같은 많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법제에 담을 거냐, 제도화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사실 어디까지 법제화하고 법령에 포함시킬 거냐라는 문제도 고민이 있겠고 또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도 향후에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승우 박사님께서는 이 협동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융합연구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많이 정비를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호입니다. 오늘 이제 발제자가 발제를 해주시고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이 융합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솔루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법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스태피에 오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산업융합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산업계에서 각각의 엔드 조건을 갖춰야지만 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해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다뤘던 것이 산업융합 촉진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가 결합이 되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ICT 특별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 법령 구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과기부 법령들은 영역별 법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그 융합이라는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융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융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화학적 융합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에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 융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향점과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대비시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좀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융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모든 법학 과목들이 법학 개론에 들어가서 법학이 뭐냐부터 묻기 시작해서 각각의 법들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그러면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융합 연구가 뭐냐 이거를 어떠한 답을 내놓고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그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추상성을 가져야지만 상당 부분을 포섭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추상성을 가진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R&D를 하시는 분이나 연구개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학기술 법제를 제가 이제 스텝에 오면서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역별 법제를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를 했고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융합 연구개발 사업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행정 체계가 특이합니다. 약간 그 우리나라 행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법치 행정 체계입니다.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업을 했다 문제가 되면 다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 행위질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결정 구조 라인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다치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법적 근거를 둬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 영역별 법제가 기능적 법제로 바뀐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사회적 요구라든지 성과 활용, 뭐 성과 그 창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범주에 묶여 들어가서 어떻게 가져갈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평가법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뭐 본인들의 그 연구개발 영역이나 본인들이 하시는 일들은 다 특수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에 맞는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 달라. 그게 대부분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평가 제도라는 거는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집적된 수준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정량 지표 중심 체제로 왔던 것은 사실은 쌓여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그래도 양적으로 축적이 돼야지만 결국 그게 질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기여를 했고 3P 중심의 그 체제가 아마 가동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면서 과연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논의를 하고 있고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백업을 해주는 체제로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업무성과평가 기본법입니다. 거기에서 대못을 빵빵 박아놨어요. 모든 것은 정량지표 중심. 그것이 안 될 때는 정성지표도 양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성과평가법과 다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융합 연구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제도들을 설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게 대부분이 수범자들은 연구 현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기업은 이런 규제를 어떻게 그 규제 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는 일반법적 요소로 좀 다뤄서 새로 입법을 해야 되는 요소이고요. 이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얼만큼 펀딩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끌고 가줄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과거에는 공동관리규정이라는 체제가 있었고 이게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그런 특례 규정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혁신 도약형 사업이라든지 뭐 국제공동연구라든지 하면 이런 것들은 특례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그 규정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부분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자체가 일반법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 법은 적용 범위상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최 단장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특별법에 특례를 다시 넣을 거냐.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례를 넣으면 되겠지만 이게 다시 또 이 촉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특례를 넣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지만 법제적으로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융합협동연구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틀려지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한스 켈젠이 얘기하는 법 단계설에 의하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순서대로 효력 순위를 갖게 되는데요. 기본법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에서 그 개념이 생성되기 시작해서 헌법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사이에 그 위치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그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17조에서 이제 그 협동융합연구의 촉진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협동연구와 융합연구는 사실은 종적, 횡적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률로 포섭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연결점을 둬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기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약간 틀립니다. 이게 이제 그 융합연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영역별로 1차관 영역과 혁신본부 영역 약간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리고 국과 국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립니다. 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이나 과에서는 본인들의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예를 들어서 그 국가의 관점으로 확장해서 간다고 하면 이 법을 혁신본부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체 그 R&D에 그 적용될 수 있고 다른 부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1차관에 있다고 해서 다른 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막강한 그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 사업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개편을 하면서 주로 이제 문제 해결형 R&D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사실 융합 현상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여러 방향성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법률 사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법 하나로 해결할 사건도 있지만 거기에 뭐 그 상법도 들어갈 수 있고 여신금융전문업법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문제들은 가장 빨리 해결하고 빨리 수월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융합 현상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그 최 단장님께서 발제를 하면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자기네 IP 특허를 쓰지 않는 거를 다 공개를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삼성이 그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삼성이 그 체제를 버리고 가고 다른 체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실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할 때 보면 그 S급들 특허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그러면서 외국의 그 물론 그게 USPTO의 그 삼성전자 특허 등록 건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견제도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하고 영업비밀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출연연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끌고 갈 건가? 그거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뭐 이게 세금이 들어간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과 평가하고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큰 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연구개발 혁신법을 제가 그 마지막에 그 통과된 다음에 봤는데 이 그 성과 귀속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계주의로 바뀌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뭐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직무 발명에 대해서 발명진흥법에서 승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저작권 같은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은 그 저작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 재산권은 그 해당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에 속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주로 논의되는 게 연구 데이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승계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자기 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가 제도도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공정을 중요시할 거냐, 수월성을 중요시할 거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향후에는 공정을 강조를 하다 보면 좋은 성과들을 놓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월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 법률을 만약에 성안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 구조적으로 좀 맑고 그 융합 그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그 지원 정책들 중심 이러한 중심으로 좀 그 개편을 해서 아마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법이 되게 되면 전면 개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을 그 소관하고 있는 과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융합연구개발 촉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새로 제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 체계에 저는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융합이라는 게 그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융합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 좀 담아야 되는 그 제도들, 그 이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서 좀 최종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담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양승호 박사님께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소들을 어떻게 법에 담을 것이냐, 입법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분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정된 게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아까 김성명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거 이거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융합사업의 비중이 왜 15%여야 되느냐, 사실 정책 목표라는 게 꼭 논리적으로 와서 그런 것이는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되겠지요. 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융합 사업을 하면서 융합 사업 안에서 다시 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왜 15%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세비를 가지고 사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평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거는 나쁜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융합 연구라는 거는 저는 공평한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어떤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평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규정이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한참 과학기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국가 GDP 5%까지 가자, 이걸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어떤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이정표를
좀 의도적으로 설정을 해서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달성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융합연구가 15%든 20% 됐든 어쨌든 그 융합연구가 사회적인 중요성이 높다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많이 지원해 줄 거냐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토론을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6분의 토론과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요소들이 사실은 입법안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법률에 또는 법령에 규정을 하고 또 실질적인 정책 내지는 실행 단계에서의 계획으로 할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법 기술상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적정한 어떤 법령의 정비의 수준, 내용, 범위는 우리가 또 그 법 실무자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양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규범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기존의 협동연구개발促진법을 개정해서 할 것이냐. 뭐 독립된 법률로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입법 전략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국회랄까 이런 또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입법 전략의 문제로 보고 다만 어떻게 되든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요소들이 어떻게 빠지지 않고 잘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 논의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활성화, 융합연구 개발을 활성화한 기반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입법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스태피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여러 의견 수렴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토론해 주시는 분 중에서 뭐 추가적으로 꼭 한 말씀 하셔야 된다는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2분이 앞서져 됐는데요. 우리가 10분 전에 10분 일찍 토론을 해서 지금 맞춰도 뭐 충분히 저희들에게 부여된 토론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 결과가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법제화하는 데 좋은 그 뒷받침 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융합연구 관련된 규범이 잘 정비가 돼서 이렇게 중요한 융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장 융합 연구자들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명문화하기 위한 초석을 잘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많은 이슈들의 부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귀한 내서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영상 자료는 저희 스태피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